마침 시 청송을 들었으니 생애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시에 어머니의 모티프가 늘 아슬하게 나타납니다. 시인이란 몸도 마음도 언어도 물려받는 일이 흔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막 이렇게 심장이 아픈 그런 느낌을 주죠. 모든 어머니들이 사실은 좀 비슷하잖아요. 네. 고흐의 그 구두 그림 있잖아요. 네. 어느 아낙네의 그 구두 떨어지고 흙묻고 너덜너덜한. 아마 제 어머니는 그 구두 대신에 이제 고무신을 갖다 놓으면은 그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사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늘 일하러 다니고 고생하고 바쁘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육받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글을 잘 읽고 쓰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책이 나오면은 갖다 이제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이 눈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더듬을 때가 있어요. 점자를 읽듯이 어머니가 손으로 책을 더듬을 때 굉장히 짜릿짜릿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내 마음을 만지는 듯한 느낌? 네. 아무튼 어머니는 글을 잘 못 읽는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원대학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 시가 수학여행 다녀올게요라는 긴 시가 들어있는 시집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애 많이 썼다. 무슨 얘기냐고 여쭤봤더니 네 시집 다 읽었다. 그래서 진짜 읽었어요? 했더니 수학여행 다녀올게요라는 그 시의 구절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긴데요? 했더니 네 나를 무시하나 이거 세월호 얘기 아니냐 하면서 고생했다고 저를 격려해 준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독해력을 이제 좀 얕봤던 거죠. 그런 거를 자식이 뭐 하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아끼지만 그 아들의 길과 당신들의 길이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 그 아들의 길을 더듬어 가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길이나 마음길을 생각해 보면 또 잠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는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굶으니까. 예. 논밭에서 노동을 통해서 뭘 먹을 걸 뽑아내지만은 삶이라는 건 어딘가 늘 가뭄이고 기근 같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맞곤 했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래서 30-40대 때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좇아서 '나는 시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 '나는 시인 흉내만 내고 있다. 신용만 내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그런 식으로 제가 처리를 했어요. 네. 근데 시의 힘이라는 게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나를 속여도 그걸 뚫고 오르는 어떤 시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쓰기를 멈추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의 작품 마음 일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마음 1. 인간들이 입에 칼을 물고 다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게 찌르고 베고 보는 거야. 안 아프지도 못하면서 저 아프면 우는 것들이 예전에 수술받고 거덜나 무통 주사를 맞고 누웠을 적인데 몸이 멍해지고 나자 마음이 아픈 상태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 약이 못 따라오는 곳으로 글썽이며 한참을 더 기어가야 하더라고. 마음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래? 물으면 몸이 고깃덩이가 된 뒤에 육즙처럼 비어져 나오는 그 외 푸죽한 집 바닥에 미끈대던 핏자국 같은 거.
그 눈물을 마음의 통증이라 말하고 싶어. 살아보면 원수가 왜 식구 중에 있을까 싶은 날도 있지만 피가 섞였던 건 말이지. 보조 침대에 구겨져 새우잠 자는 식구란 말이지. 같은 피주머니를 나눠 찬 환자란 걸 마음이 우니까 알 것 같더라고. 그게 혈육이더라고. 세월호 삼보일배가 살려고 기어서 남녘에서 올라오는데 이른 아이 언니인가 누나인가 하는 그 여린 아가씨. 옷이 한박 젖고 운동화가 다 해졌대. 죄 많고 벌 없는 이곳을 뭐라 부를까? 내 나라라는 적진을 부러질 듯 오체투지로 뚫으며 몸이 더 젖고 더 해지는 동안 거기 새든 마음이란 건 벌써 길 위의 길처럼 녹아버렸겠다 싶더라고. 마음이란 거 그거 찌르지 마. 자꾸 피가 샌다고. 중환자실 천장에 달려 뚝뚝 떨어지는 피주머니 같은 그것에게 칼질 좀 하지 마. 그 붉은 것 진통제도 무통주사도 안 듣는 거라고. 예, 선생님은 이른바 시와 정치 담론이 시단의 화두가 되었을 때 진은영 시인과 함께 이 담론의 시적 실체를 보여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해고 농성이나 2009년의 용산 참사와 같은 여러 이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사회적 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우리 사회의 내상과 진통의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시인의 얼굴로 도를 합니다. 신영철 평론가가 말했던 카푸 이후 우리 시단의 미학적 진보와 정치적 보수, 혹은 미학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라는 지형을 가장 성공적으로 돌파한 시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읽어주신 시 마음 일 들으니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시절의 아픈 상흔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청해보고 싶습니다. 왜 한국 시는 정치적 진보와 미학적 진보가 한 몸을 이루는 현상이 잘 안 보일까? 그런가? 예. 이런 의문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평이하게 생각했을 때 아마도 60년대, 7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그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고 하던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민중 생활이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나온다고 할 적에 그 담당 주체들의 다수가 저는 농경적 정서의 뿌리를 내린 문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 신동엽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내장한 시들도 어찌 보면은 그 농경적 정서에서 출발하는 전통 서정시의 리듬, 정서호흡 이런 걸 입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20대를 보냈던 저희 같은 세대는 이른바 민중시 또는 리얼리즘 문학이 굉장히 세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목소리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민중시 또는 리얼리즘 시 속에 들어있는 어떤 발성법이 그때는 매우 익숙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떤 클리셰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들 속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적인 실천을 하더라도 옛날에 하던 것처럼은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용산의 막루에서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어나가고 세월호 배가 큰 배가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를 일단 말문을 막히게 하죠.
내가 겪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현실 경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이게 과거의 어떤 리얼리즘을 가지고 뭔가 말해 볼 수 있는 사태인가. 어쩌면은 그 불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맞지 않겠는가. 저도 세월호는 저한테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제가 생존해 있는 시대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를 보면서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령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화의 지점. 저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니까 여기 시적인 혹은 미학적인 거리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윤리적 가책감 이런 걸 건드려서 직입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선생님 시 속의 화자가 심지어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다른 의미에서의 공포랄까 이런 것들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면은 한 67 챕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읽은 지 좀 오래됐는데 거기 두 번째 챕터를 보면은 그 서술이 묘해요. 예, 왜냐하면은 화자가 그 죽은 소년으로 되어 예,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손쉬운 동일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떤 것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소년이 되어서 말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수학여행 다녀올게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시도되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배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모른다. 하지만 이 상상적 글쓰기에서는 시쓰기에서는 적어도 그날 그때 그 장소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신의 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끙끙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익숙한 관념, 이념, 사회 질서, 제도, 이데올로기 등등에 대해서 이것들의 균열을 내고 그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어떤 다른 진실, 진심과 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의 시쓰기하고 정치에 대한 사고가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고 쉽지 않은 거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명제를 떠올리면 그 오류잖아요. 근데 그 오류문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죠, 글쟁이들은. '어째서 인간은 죽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소년이 온다의 그 소년은 과연 죽은 사람인가? 안 죽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와 같은 낯선 진실을 우기는 것. 그런 일들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 무렵에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됐지만.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다른 시 제자리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자리. 바다 건너 대륙에서 반세기 만에 체포되던 전범처럼 정신이 든다. 심사를 하고 외박하고 비를 맞고 음악을 흘려 듣네. 인간은 기진맥진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삶이 찾아온다. 인생 쾌락을 뚝뚝 잘라먹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무엇이 되기 위해 하는 건 싫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되는 건 더 싫다. 싫은 건 끝없어. 멀고 깊은 곳에 넋을 내주고 단지 남은 것으로서 메마름 같은 것에 쫄딱 젖고 싶었는데
어두워졌어. 내가 약하니 비오다가 해나다가 하는 기후엔 정신도 정신이 없으려 한다. 오늘은 조시를 쓰고 내일은 축시를 써야 해. 나는 별에서 살고 있다는데 빛이 안 보일 때가 많았어. 안 보이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대수인가? 대수인 모양이어서. 어두운 날 영영 칼이 없고 칼 생각도 없는데도 빛을 베며 걷는 중이라 굳게 믿었네. 하늘 한 점 없는 구름이 앞을 막아서가 아니더라도 알면 장님처럼 나아가고 모름은 빛처럼 다가온다. 게임이 안 되는 그 게임이 본 게임이어서 그 빛은 언제나 날 살려두신다. 살려내시는 법이 없어. 맞으면서 용서하는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부풀고 있다. 터지고 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지는 것일까?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랑일까? 그 빛은 언제나 날 허구하지 않고 내가 지었으니 내가 구하여라. 바다 건너 대륙에서 반세기 만에 전범을 체포하던 비밀 경찰처럼 늘 처음처럼 정신이 나간다. 시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결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를까 싶은 것이 저도 최근에 제자리라는 제목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 제목의 일치 때문인지 문득 보들레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리란 원래의 자리, 회복되어야 할 자리라는 점에서 그것이 혹시 보들레르가 말한 회복기의 환자의 그것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 회복해야 할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였는가를 새삼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별 대수로울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이 전쟁이나 진배 없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는 하늘 한 점 없는 구름이 앞을 막아서가 아니더라도 알면 장님처럼 나아가고 모름은 빛처럼 다가온다처럼 선생님의 시에서는 아이러니와 역설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횡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명명이랄까, 호명이랄까, 인식된 결여랄까.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새 선생님의 눈과 시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보고 있거든요. 아이러니와 역설을 제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구사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비트로 말하고 거꾸로 말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더 잘 말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알의 세계가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 알은 언제나 미지라는 더 거대한 세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알미라는 것은 작고 미지는 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뭐 시적 인식론이랄까? 그런 게 이제 될 터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 보려고 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지의 곳에서 타전되는 어떤 낯선 목소리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 네. 막상 뭘 좀 이야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문지방에 난 구멍보다 작은 질문들로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선생님께서는 멋있는 오늘 표현을.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요새 말을 잘 안 합니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지금은 집필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말을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잘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끄덕끄덕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별로 짚어서 생각하지 않을 문제들, 그거를 좀 한번 파헤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무척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솔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